당장 그 치마 벗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교수면 학생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기 대학의 한 실험실. 복도를 걷던 이국적인 외모의 러시아 여성이 어느 한 교수에게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교수는 그녀에게 난데없이 치마를 벗으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에 그녀는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17살 때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고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나, 이건 너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러시아의 교육 시스템은 너무 불안정해. 한국은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라.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결국 저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친구들과의 마지막 파티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블라다, 올가, 세르게이. 모두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꼭 돌아와. 우리 잊지 마. 그들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어요. 글자, 음식, 사람들의 생김새, 심지어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지하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님이 연결해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했는데 김씨 가족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나이의 딸 수진이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안나, 이건 김치야. 처음에는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좋아하게 될 거야. 수진이의 말대로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로 돌아가면 김치가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러시아어와 너무 달랐어요. 처음 몇 달은 학교에서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영어로 가끔 도와주셨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단어장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인들이 가진 특유의 끈기,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러시아의 영혼으로 버텼습니다. 안나, 한국어 정말 빨리 늘었네. 6개월 후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도 제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수업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기에 오히려 책에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호기심을 보이던 아이들이었지만 점차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와 유진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쇼핑도 가고 가끔은 제가 러시아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안나야, 너의 보르시치는 정말 최고야. 민지가 항상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서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춤추던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대학 입시 준비로 모두가 바빠졌어요. 한국의 수능은 러시아의 어떤 시험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저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고 싶었어요. 안나, 너 공대에 지원한다고. 여자애가 왜? 선생님마저 놀라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 엔지니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물리와 수학을 좋아했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서나마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우리는 내 선택을 믿어. 수능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제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한국의 명문사립대 공과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걸어온 전화였어요. 안나, 결과가 어떻게 됐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제가 정말 합격했어요.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기쁨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어요. 공대는 확실히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제 학과에서 여학생은 전체의 15% 정도였고 외국인 여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처음에는 모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나, 우리 팀 프로젝트 같이 할래? 수업 첫날부터 많은 남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러시아인 특유의 외모 금발 머리와 푸른 눈, 적극적인 성격이 눈에 띄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외모 때문에 선택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보니 저는 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쁜 러시아 유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안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남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대체로 직설적이고 때로는 거칠었어요. 하지만 한국 남학생들은 세심하고 예의 바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항상 들어주려 하고 늦은 밤 집에 갈 때는 택시를 태워주려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배려가 낯설었지만 점차 그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안나, 이건 내가 필기한 노트야. 지난 수업 못 들었다며? 도움이 될 거야. 진우는 항상 이렇게 세심했어요. 그는 제 짝꿍이었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필요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학과 내 한국 여학생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언어나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야, 안나 때문에 남자애들이 우리한테 관심도 안 보여.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질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친절하게 지내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수업 후 함께 카페에 가자고 제안하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와 친해질 순 없었고 눈앞에서 없는 사람 취급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학생들과는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은이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안나,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좀 싫었어. 다른 여자애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어. 일부러 튀려고 하고 남자애들 이용해 먹는다고. 어느 날 술자리에서 지은이가 뒷담화를 많이 들었다며 고백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헛소문이더라. 미안해. 그녀의 솔직함에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자 저는 학과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생겼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국제학생 동아리에서는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문화교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음식과 춤을 소개하는 날, 많은 한국 학생들이 참여해 주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안나, 내가 있어서 우리 학교가 더 국제적인 느낌이 나.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하얀 눈밭과 네바강의 얼음이 생각났어요. 가끔은 한밤중에 혼자 러시아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풍요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말, 저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며 저를 선발해 주셨어요. 여름 방학 동안의 인턴십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전공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고 한국의 기업 문화도 배울 수 있었어요. 안나 씨는 정말 열정적이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팀장님의 평가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는 저는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국제적인 엔지니어가 되어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일하는 것, 그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시작되고 전공 수업은 더욱 전문적이고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탄탄한 수학, 물리 기초와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수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나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장점을 잘 결합했네요. 김 교수님의 이런 평가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문화와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융합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 제 평화로운 대학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조교수님이 우리 학과에 오셨습니다. 두연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젊은 교수였습니다. 첫 수업부터 그의 열정적인 강의 스타일과 깊은 전문 지식은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저 역시 그의 수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연 교수님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도 항상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업은 늘 10,000원이었고 질문 시간에는 항상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저도 가끔 수업 후에 남아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때로는 러시아의 공학 교육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대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해졌고 학과에서의 위치도 단단해졌어요. 러시아에서 온 특이한 유학생이 아니라 그냥 안나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벚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옷장을 열었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하얀 치마를 골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주 입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입지 않았던 치마였어요. 하얀색이 너무 예뻤고 그날따라 특별한 날처럼 느껴져 과감하게 입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평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학과 여학생들이 유독 친절하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나, 오늘 치마 예쁘다. 그 치마 어디서 샀어? 이런 관심이 갑자기 쏟아지자 조금 의아했지만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경계심이 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수업은 전공 필수 과목이었어요. 수업 중에도 몇몇 여학생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며 키득거리는 것 같았지만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공강 시간이 되자 도서관에 가서 레포트를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캠퍼스 중앙 광장을 지나가는데 유독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냥 외국인이라 그런가 하고 넘겼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두연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안나 학생, 잠깐 연구실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급했습니다.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연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내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의심받나?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교수님은 문을 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안나 학생, 치마를 벗어야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지? 치마를 벗으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겨우 이 말만 나왔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평화로운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망쳐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안나 학생, 생리혈이 치마에 묻었습니다. 뒤쪽이 다 보일 정도로 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아입어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얼른 뒤를 돌아 치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어요. 하얀 치마 뒷부분에 크게 번진 붉은 얼룩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로 캠퍼스를 돌아다녔던 걸까요? 아침부터? 첫 수업 내내? 복도를 지나는 내내?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여학생들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키득거림,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던 거죠. 수치심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서랍을 열고 깨끗하게 접힌 회색 운동복 바지를 꺼냈어요.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연구실 안에 작은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서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문제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치마를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마의 얼룩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생리가 시작된 건지도 몰랐어요. 원래 주기에서 일주일이나 빨랐거든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갈아입고 나왔을 때 교수님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을지, 눈이 얼마나 부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물 한 잔 마실래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컵에 따라 주었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건넨 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치마는 제가 비닐봉지에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서 찬물에 담가두면 얼룩이 잘 빠질 겁니다. 교수님의 이런 세심함에 놀랐어요. 그가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동생이 2명 있었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여동생들을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뒤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웃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에 알려드려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자 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특히 다른 남자 교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현 교수님은 주저없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남은 수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수업이 있어요. 강의동 302호에서 말하다가 망설였어요. 이 모습으로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운동복 차림이 걱정되면 제 조교에게 부탁해서 노트북과 자료를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교수님의 제안은 정말 고마웠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대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따 수업 끝나고 치마를 가져가세요. 제가 여기 두고 있을게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수업으로 향하는 길. 운동복 차림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하얀 치마보다는 나았어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그날 남은 수업 내내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여학생들의 키득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진이 내 치마를 보고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시 두현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들어오세요"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가니 교수님은 노트북으로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수업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내 불안했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책상 옆에 놓인 비닐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봉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운동복은 내일 세탁해서 가져올게요. 천천히 가져와도 돼요. 급한 거 아닙니다. 그의 말은 항상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현 교수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 하루 종일 그 상태로 다녔을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러시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향 친구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나마 오늘의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교수님의 운동복을 세탁했습니다. 정성껏 손빨래를 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깔끔하게 접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청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두운 색 낀 가디건까지. 그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몇몇 시선이 느껴졌지만 무시하기로 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두현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세탁한 운동복을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들어오세요.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가니 교수님은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책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나 학생,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괜찮아 보이네요.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정성껏 접은 운동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탁해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교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방금 끓였어요. 연구실 한쪽에 있는 작은 커피 머신을 가리켰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수락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커피를 따라주는 동안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다양한 공학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논문과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요. 교수님이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설탕이나 크림 필요하세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실게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블랙커피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발표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더 넓은 주제로 대화가 확장됐어요. 러시아에서는 공학 분야의 여학생들이 많나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보다는 훨씬 많아요. 여성 엔지니어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는 물리반의 여학생이 절반 정도였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아직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점차 변하고 있죠. 안나 학생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더 빨리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첫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종종 연구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나 과제에 대한 질문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인생이나 진로, 때로는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같은 더 넓은 주제로 대화가 확장되었습니다. 두현 교수님은 항상 경청해 주었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저를 외국인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러시아에서 온 예쁜 유학생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두현 교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 자주 그의 연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힘든 날이나 좌절감을 느낄 때면 어김없이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오세요.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한 번은 중간고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많이 실망했을 때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주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의 말은 항상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함께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보완하면 됩니다. 그날 2시간 동안 교수님은 제가 어려워하던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기말고사에서는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은 저에게 단순한 지도교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멘토이자 한국에서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점차 학과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 정도로 흘려들었어요. 안나는 교수님 연구실에 자주 가네. 특별 지도를 받나 봐. 이런 말들이 가끔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제가 두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나올 때 복도에서 만난 진우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방에서 뭐해? 그의 질문에는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과제 관련해서 질문하러 갔었어.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진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 때문에 소문이 많이 돌던데.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이랑 뭔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교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학업 상담받는 것뿐이야.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우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는 듯 했어요. 나는 그냥 들은 얘기를 말한 거야. 조심하라고. 그날 이후로 학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남학생들이 미묘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여학생들의 시선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마치 하얀 치마를 입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악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두현 교수님께 이 상황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연구실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갔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문은 우리 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던 것이 어느새 거대한 화재가 되어 제 일상을 태워버렸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해주던 동기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수군거렸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교실. 제가 지나갈 때 돌아보는 시선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노골적인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오늘도 교수님 연구실 가? 둘이서 뭘 그렇게 오래 해?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백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농담은 더 빈번해졌고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앉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기 중 한 명인 민수가 다가왔어요. 안나, 혼자 먹니? 요즘 교수님 안 만나?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식판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그저 교수님께 학업 상담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배신감은 여학생들로부터 왔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화장실에서 우연히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지 모르고 칸막이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걔 교수님이랑 그런 사이 맞대. 지난번에 연구실에서 나올 때 봤는데 옷도 바뀌어 있고 얼굴은 땀에 젖어 있더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설마 다른 여학생이 말했어요. 진짜야. 그리고 학점도 이상하게 잘 받잖아. A+ 받는 거 봤어? 그냥 공부 잘해서 받는 거 아니라니까. 유진이 단언했습니다. 외국 여자들은 원래 그렇대. 더 개방적이고. 러시아 여자들은 특히 돈도 받는다던데. 세 번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화장실 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세 여학생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완전 거짓말이잖아.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거짓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난 그냥 공부하러 간 거야. 교수님은 나를 도와주셨을 뿐이야. 억울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 도와주셨겠지. 우리가 다 봤어, 안나. 내가 매일 연구실에 드나드는 거. 유진이 말했습니다. 너희 진짜 최악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을 뛰쳐나왔어요. 복도를 달리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할 수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곳을 찾아 숨어 다녔어요. 한때 제 자랑이었던 학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현 교수님의 연구실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교수님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예전처럼 질문을 던지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가벼운 감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기숙사 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는 같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괜찮아? 며칠째 안 보이네. 다들 걱정하고 있어. 진우의 메시지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있잖아, 나는 그 소문 안 믿어. 근데 교수님이 곤란해지신 것 같아.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곤란해지셨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교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학과장님이 두현 교수님 부르셨대. 내가 며칠째 안 나오고 소문이 계속 커지니까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경력과 명예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 당장 학교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동안 회피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학과장님을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앞에서 두현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어요. 안나 학생,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 말고 기숙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교수님, 전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학과장실 문이 열리고 학과장님이 나왔어요. 아, 두현 교수. 안에서 얘기. 오, 안나 학생이었나?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확인하는 듯한 학과장님의 표정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학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학과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두현 교수님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결심한 상태였어요. 학과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어요. 하얀 치마에 생리혈이 묻은 일, 교수님이 도와주신 일, 그리고 그 이후로 연구실에 찾아가 학업 상담을 받았던 일들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과장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건 오해입니다. CCTV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과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나 학생, 나는 내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이미 이 소문은 학과를 넘어 학교 전체에 퍼졌어. 두현 교수님은 아직 정교수가 아닌 조교수야. 계약직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했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는 소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명성, 평판.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 학과장님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학과장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현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겨우 나왔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안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날 이후로 교수님은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교수님이 대신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교수님이 해고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진해서 사직했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기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심지어 진우조차도 이제는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휴학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숙사 짐을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곳에 돌아간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짐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나 학생 두현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시간 있나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밝게 들렸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걱정, 미안함, 그리고 왠지 모를 설렘까지. 카페에 도착하니 두현 교수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안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그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두현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에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만약 다시 사과하려는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떠나는 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학교의 경직된 시스템, 연구 자율성의 부재. 언젠가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가 있어요. 실시간 위험감지 AI 시스템입니다. 위험감지 시스템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산업 현장이나 연구실, 학교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당신과의 그 일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복도에 센서가 있었다면 당신이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의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도움이 필요해요. 공학 지식도 있는 사람.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나.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물론 휴학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관심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떠나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두영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금 부족, 기술적 난관, 시장의 회의적인 반응.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연의 기술적 전문성과 제 국제적 감각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영어와 러시아어로 된 마케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 러시아 인맥을 통해 첫 해외 클라이언트도 유치했어요. 일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로 시작했지만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고받으며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항상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두연은 항상 저를 존중했고 전문가로 대해주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었고 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저를 더 성장시켰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어요. 학교에서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습니다. 창업 6개월 차, 우리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어요. 첫 시연회에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고 몇몇 회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두연에 대한 제 감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선을 지켰어요. 한때 교수와 학생이었던 관계, 그리고 나이 차이. 그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다가가려 하면 살짝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원칙과 도덕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창업 1년 차, 우리 회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두연과 저 그리고 개발자 2명이 전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시스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두연은 기술 개발을, 저는 해외 마케팅과 러시아 시장 진출을 담당했어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첫 제품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유해 물질 누출이나 화재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시스템이었어요. 두연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센서를 넘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기술적 역량과 비전은 정말 놀라웠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코딩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연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완벽했지만 그 이상으로 가려는 제 시도는 항상 부드럽게 피해갔습니다. 안나, 당신은 아직 젊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속상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저를 더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해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는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성공을 축하하는 순간 두연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안나,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나,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당신은 24살이고 나는 36살이에요. 게다가 한때는 교수와 학생이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예요. 그리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나,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린 남자가 싫어요. 동년배 남자들은 너무 미숙하고 책임감이 없어요. 저는 당신처럼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보였어요. 그도 저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과 도덕적 기준이 그를 막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지만 개인적인 대화는 어색해졌습니다. 때로는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고 제가 보면 급히 시선을 돌리곤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답답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킨 후 저는 두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러시아에서 가져온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업무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서로의 어린 시절, 꿈,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두 여동생을 돌봐야 했던 그의 이야기, 공학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을 때였어요.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두연이 자연스럽게 자켓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두연 씨.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의 첫 키스는 한강의 밤 풍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키스 후 그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사람이에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직원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고 개인적인 시간은 따로 가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 수가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했습니다. 우리의 AI 시스템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고를 예방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성공이 찾아올수록 두연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팀원들의 공로를 먼저 인정했고 모든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의 이런 모습에 더욱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그가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며 그의 작은 약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몰래 피우는 습관, 가끔 너무 완벽주의적이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성격.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오히려 그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었어요. 연애 2년 차, 두연은 제게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평범한 주말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 순간의 평범함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양가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제 부모님께 두연을 소개하는 영상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두연의 진중한 모습과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시고는 이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안나가 항상 어른스러웠으니 잘 맞을 것 같다 며 웃으셨어요. 두연의 부모님은 더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12살이나 어린 러시아 여성이라니. 처음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시부모님은 조용히 저를 관찰하셨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음식 적응, 장래 계획 등. 저는 최대한 정성껏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두연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그 말씀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 걱정했는데 마음씨가 참 곱구나.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타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진심 어린 순간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오셨고, 한국에서는 두연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러시아 전통 의상과 한복을 모두 입어보며 두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회사 운영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두연과 저는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사일도 공평하게 나누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상의했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직원이 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사무실도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이전했고 해외 지사도 개설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행복한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인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지원자의 이력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그 유진일까? 면접실에 들어선 여성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바로 그 유진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안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원망, 상처. 하얀 치마에 묻은 생리혈을 보고 키득거리던 그녀의 모습, 화장실에서 들었던 악의적인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원한다면 그녀의 면접을 망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두연과의 시간, 창업의 어려움과 성공, 결혼 생활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유진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녀도 지난 시간 동안 후회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유진 씨. 면접 시작할게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유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면접은 어색했지만 전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진의 기술적 역량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작은 스타트업에서 실력을 쌓았고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즉시 채용했을 인재였어요. 답변은 정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어요.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무거운 질문이었나 봐요.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나. 갑작스러운 감정 표현에 당황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그냥 질투했어. 내가 예쁘고 똑똑하고 모두의 관심을 받으니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이나 승리감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유진 씨.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두연이 들어왔어요. 두연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유진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유진은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차분하게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학생, 오랜만입니다.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유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연은 놀라운 평온함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는 나이였죠. 젊음의 실수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유진 씨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그의 너그러운 말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두현은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가는 것 같았어요.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새롭게. 손을 내밀었어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용서해요.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가정을 확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현은 눈물을 흘리며 제 배를 어루만졌어요. 고마워요, 안나.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 두현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회사 일도 많이 줄여주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했어요.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한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셔서 정성껏 보양식을 해주셨어요. 두 문화의 임신 관련 전통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안나, 두현 대표님, 축하드려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유진이 앞으로 나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상자 안에는 아기 용품과 함께 작은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직원들이 아기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얀 치마를 입고 학교를 갔던 날 두현 교수님이 제 팔을 잡아 연구실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것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것.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현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이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산 전날 밤 두현과 함께 아기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얀 요람과 모빌, 작은 옷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꿈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기를 만나겠네요. 두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현 씨, 고마워요. 갑자기 말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가 물었어요. 그날 제 치마에 얼룩이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두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예정된 날짜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현은 계속해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불안했지만 그의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분만실에서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꼬물꼬물한 손가락과 발가락. 완벽한 기적이었어요. 여자아이네요. 축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어요. 안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소피아로 지었어요.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탄생으로 우리 가정은 더욱 완전해졌어요. 그녀는 러시아와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더 넓은 시각과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던 날 두현과 저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는 동안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으로 오던 날, 하얀 치마에 생리혈이 묻었던 그 순간, 학교를 떠나 창업을 시작하던 때, 모든 순간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안나, 행복해요? 두현이 문득 물었습니다. 네, 매우 행복해요. 당신과 소피아가 있어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좋은 팀이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잠든 유모차를 밀며 우리는 석양이 물드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소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사랑을 찾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이곳에 깊게 뿌리내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연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제 길을 찾았고 그 여정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피아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차례였어요. 러시아와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흐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눈 덮인 거리를 그리워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니. 운명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두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소피아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그날 두연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난처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